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도 되죠.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호 한국폴리텍 이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6번째 회의였습니까? 이게 어떤 결론을 못 내고 끝났죠. 원래는 법정안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론을 좀 못 냈습니다. 늘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지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혹시 노동계에서 이 최초 안을 혹시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최저임금 금액 논의 이전에 그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매듭 짓고 나서 이제 금액 논의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서 이 차등 적용 문제를 그러니까 노사가 아직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차등 적용 역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는 우선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가 법정 심의 시한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늑장 결론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누구의 탓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노사정 모두 너무나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그러니까 심의 일정을 어겨가면서 사실 6월 말부로 다 종료를 해서 사실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공시를 8월 3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8월 3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주 전까지 그러니까 7월 20일 전후까지는 아마도 인상한 정도가 결정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태도, 노사의 태도와 정부의 무책임성에 의해서 결국 논의가 공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8월 3일까지 하려면 그 앞두고 한 2주 전까지는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고시할 준비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참 많은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먼저 조금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 최저임금으로 결정돼야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중위임금, 중간임금의 60%를 넘었다. 그래서 높은 편이다. 그래서 묶어둬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혹시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그 60%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비교 임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건 주로 OECD 회원국들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 퍼센티지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OECD에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단은 보냅니다. 1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유럽 회원국들은 1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은 1인 이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포함된 기준 임금을 보내고 전체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포함해서 전체 중위임금을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좀 낮아진 임금의 중위임금에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60%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산해 보면 사실 한 48% 정도가 됩니다. 중위임금의 48% 정도 되는 거고. 또 유럽 회원국들처럼 10인 이상 임금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사실 그보다 또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좀 일관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뭐 중위임금이 60%다. 뭐 그것만 딱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기준 임금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뭐 의미를 딱 두고서 다른 국가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중위임금을 계산하는 모수가 과연 맞습니다.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OECD와 우리와 비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정말 힘들다. 특히 2018년, 19년 뭐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그런 고충이 좀 높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그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방금 기업이요? 하셨듯이 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1, 2인이 운영하는 뭐 식당에서 이런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100인 이하 같은 경우를 같이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부담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일단 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만약 그것들을 뭐 100인, 50인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약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기업을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 기업이 좀비 기업이든 아니면 경영 능력이 부실하고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영세 사업장이냐, 영세 기업이냐, 자영업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예. 그렇게 뭐 많은 인상률을 보였다는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인상률 총 합계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의 5년 합계보다 더 못합니다. 더 연평균 떨어집니다. 5년간의 결국은. 연평균 인상률이 뭐 16.4%까지 많이 올릴 때도 있었지만 2.2% 미만으로 올리면서 다 합계를 내면 사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영세업자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좀 약간 구태연한 옛날의 논리가 아니냐. 오히려 조금 발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 그런 건전한 어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구성이라든지 적용의 어떤 틀들을 어떻게 바꾸고 조금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률보다는요. 인상률보다 예. 구성이나 적용의 틀. 근데 먼저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저임금 절대 수준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균으로 치면 박근혜 정부 5년보다 오히려 연평균 5년간의 인상률은 낮았다고는 하지만 임기 초반에 2년 동안에 급격히 오르면서 사실 당시에 많은 일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이 종업원을 둔 사업자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퇴직자들도 굉장히 늘어났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초기 1, 2년 동안에. 예. 총량적으로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뭐 좀 더 정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예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16.4% 올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리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큰 뭐 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이걸 약간 이념적 측면에서 또 막 비판, 공격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올리면서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뭡니까? 최저임금과 그 내가 받고 있는 임금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급도 있고 무슨 수당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상여금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고 있는 임금 중에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임금 중에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할 거냐.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의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킬 거냐. 이게 산입범위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올리면서 산입범위를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전에는 식대 같은 거, 식대 교통비 이런 복리후생 비용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제외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16.4% 올리면서 그런 것까지를 사실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라. 최저임금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넣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사실 같이 병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인상률만 가지고 막 쉽게 얘기하면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 근데 사실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여러 폐해들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여금을 연간에 뭐 석 달에 한 번씩 주던 거를 매달 주는 걸로 나누면 그것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도 좀 유발된 거기 때문에 당시 인상률만 막 너무 부각시켜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 못 산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입 범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특이한 지점은 주휴수당이거든요. 주휴수당. 예전에 아주 저임금일 때 그 저임금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주 8시간을 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도 이런 모델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월급 개념으로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월급 개념으로 가서 주휴수당에 포함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커지는 문제. 이 부분은 저는 언젠가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과거의 관행으로 그렇죠. 저임금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 보존 효과를 준 거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제 개선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보다는 구조적인 논의로 가는 게 맞고 그 구조적인 논의에서 인상률은 물가 인상이나 물가 인상률이나 아니면 노동 생산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소모론적인 인상률을 가지고 근거 없이 싸우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물가 인상률 플러스 노동 생산성을 기본으로 하되 그게 주휴수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이제 주 5일제가 다 정착이 돼서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되는 거죠?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주휴수당 지금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휴수당의 어떤 제도적인 무슨 폐해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일자리 쪼개기, 시간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단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확 늘어나는 거죠. 만드는 형태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좀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초단시간이라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주휴수당이나 뭐 연차나 뭐 이런 것들 안 줘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것대로 좀 뭐 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주제로 논의를 하는 거라서 아까 이제 주휴수당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나눠서 볼 거냐 그러면 아니 합쳐서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시급과 이걸로 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을 같이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이제 저임금 시대의 하나의 뭐 유품 같은 거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걸 감안해서 인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요건 그냥 간단한 정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글쎄요. 되고요. 많은 이제 저 중소사업자들은 이 주휴수당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또 나름의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알바들을 15시간 이내로 자꾸 쪼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알바생들도 힘들고 맞습니다. 주인도 힘들고 이 문제 빨리 좀 뭔가 이 최저임금 못지않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근로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굉장하죠. 아마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아마 10% 정도의 임금 근로자 10% 정도에서 아마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을 거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마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적용도 마찬가지 안 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노동시장 내에서의 또 주변 부분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주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못 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볼 때는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못 주는 업종에서 아까 10% 훨씬 넘는 지금 뭐 13.7%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럴 수 있죠.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주는 입장에서 뭐 이게 못 주고 있는 사람이 봅니다. 13%나 되는데. 근데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소상공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뭔가 작은 사업이라도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 비중을 이제 감안하고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저는 사실 소상공인들의 실제적인 경제적 뭐 어려움은 사실 이제 임대료 문제라거나 임대료. 뭐 카드 수수료 문제라거나 그동안 많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예. 이런 부분들이 큰 거지. 그 인건비 오르는 그걸 감당 못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임금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수익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고. 네.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이제 알바생들보다 내가 수입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상공인도 있잖아요. 편의점 주인들 요즘 많아요. 예. 내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네. 그게 만약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라면은 빨리 장사를 접고 본인이 사실은 편의점 일을 하거나 하는 게 맞죠. 자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자식들도 어딘가 편의점에서 또 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자기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길 문제는 아니다. 그럼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은 어려움대로 아까 임대료 문제라거나 임대료. 뭐 카드 수수료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것인가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여기서 소상공이라는 거는 사실 1인 개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사실 네.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자로 취급되고 사업소득세를 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 개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사실 노동자로 보지는 않지만 사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 거의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수입을 네. 버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3분의 1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소위 이제 이 저소득과 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같이 개선할 것이냐 네. 이거를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소상공인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데 편의점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주들이 이제 그게 지속되면 그만두고 본인이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바로 그만두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정말 감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에서 입장을 대변하면서 현재 최저임금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서 결국은 이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에서 쟁점이 오히려 임금 근로자의 문제보다는 소상공인 문제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네. 임금비 부담이라든지 뭐 수익성 이런 부분이 이야기 많이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자영업자 자체가 너무 과대화되어 있고 경쟁이 너무 과당 경쟁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예, 우리 한국 사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과 플러스해서 이런 자영업자의 구조 개선,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의 관점이 필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매개고리나 어떤 좋은 처방책은 저는 전업 조치입니다. 전업이나 창업이나 전직 조치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폴리텍 대학이 네, 국비로 3개월 과정이 있고 6개월 과정이 있고 9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도저히 감내하지 못한다고 하면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 닫을 수도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시키면서 그 연착륙 과정을 직업훈련 과정이나 재취업이나 재창업 과정과 연동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논쟁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책,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방향에 대한 네. 지원책들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업종 전환이라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데 좀 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서 예, 근로자 자리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제 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업종 시한 마지막을 넘기면서 가장 컸던 게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 어제 어떻게 하자고 주장을 한 겁니까? 사용자들은?
뭐 음식점업이나 음식점, 택시업, 택시. 그다음에 편의점, 편의점. 판매점 이런 데는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을 하자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최저임금보다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뭐 지금 최저임금법 상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요. 제도적으로는 있긴 한데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6년 정도지요. 그때 첫 해만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적용한 적이 있었고, 바로요? 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바로 폐지를 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왔던 역사가 좀 있고요. 네. 사용자 위원들이 그렇게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매년 되풀이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라거나 왜 그러면 그 직종을 구분 적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분 적용한다면 얼마나 구분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편의점, 택시, 그다음에 음식점업.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게 이제 표결에서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래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가 아무튼 그건 양보해 줄 테니까 임금 인상률은 좀 더 낮추자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런 흐름들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업, 편의점, 숙박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주기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 그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전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올리면 안 된다. 좀 낮춰야 될 정도로 조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업종별 구분하자. 경영계는 좀 그런 요구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경영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야기했던 택시업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흔한 판매 업종, 편의점 부분에서의 편의점은 우리가 개별 사업주로 볼 수 있지만 판매나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는 대형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음식업에서의 어떤 협회의 주류들은 다수는 이제 소규모 업체겠죠. 근데 결국 그거를 업종에 적용하게 되면 그 혜택이나 이득은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업체들 충분히 지불 능력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높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결국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음식점업에서도 조그만 업체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비용이 더 대규모 음식업 쪽에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업종의 구분 적용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뭐냐면 외국 사례나 아니면 현실에 대한 것들을 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다.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데 외국 사례나 현실인데 우선 그럼 외국 사례 좀 한번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데 혹시 소장님께서 외국 사례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쟁점이다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련된 페이퍼를 하나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구분 적용하는 국가들도 또 꽤나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구분 적용하는 나라들이? 뭐 정확하게 숫자 제가 보기에는 얼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는 단일 정도를 하고 있고 한 절반 조금 넘게는 구분 적용인데 구분 적용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산업 업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최저임금이 있는데 주 정부 최저임금은 별도로 있거든요. 많이 다르죠. 주 근데 정부와 주 연방 정부 정부 최저임금은 연방 정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상향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주 정부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있지만 산별 교섭을 통해서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뭐 호주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구분 적용이라는 거는 최저임금보다 상향해서 구분 적용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경영계가 주장하는 거는 최저임금보다 하향해서 적용하는 업종들을 정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데 이론상 얘기거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상향 정하는 거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있다면. 그거는 기업별로 하는데 아예 이 제도를 통해서 산업에다가 그렇게 뭐 철강이나 소위 굉장히 고강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다가
그걸 이제 적용한 제도로서 그런, 적용한다라는 거죠. 네. 예. 뭐 일부는 지역별로도 아까 좀 다르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지역별로? 아니 제가 알고 일본 같은 경우에 독특하게 이제 지역별 이제 구분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요? 5% 내외에서 차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나라들에서 법정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개별 임금이 아니라 집단적인 임금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이건 노동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흔히 말 기업체 간의 경쟁 조건을 일정 정도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선들을 만들어줘서 인건비 따먹기식의 경쟁을 하지 말고 예. 부가가치와 생산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자들은 다들 최저임금을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데 왜 유럽이나 딴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냐 하면 그런 임금 따먹기 식의 어떤 저진로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이나 다른 부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걸 열어놓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고 결국 기업 간의 경쟁에서 경쟁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임금 아닌 다른 예, 걸로 경쟁을 그렇죠. 하라. 임금에 대한 무조건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선에서 최대한 넓게 임금에 대한 기준선을 지켜주고 그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른 부분에서 경쟁, 질적인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구분 적용에 대한 오독이 있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사람, 근로자가 아닌 사람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춰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층 정도에 이제 나오는 게 독일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15개 정도의 직종과 업종에서 그 위에 법적 최저임금의 2차분위, 추가 인상분이 결정됩니다. 추가 예. 인상이. 그리고 또 위에 3층에 뭐가 나오냐면 노조로 조직된 곳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겠죠. 그쪽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의 협약 임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중점적으로 되는 거죠. 나이별로도 뭐 최저임금이 달라서 젊은 층에는 훨씬 낮게 적용된다면서요? 그건 잘못 이야기하는 거. 사실이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고 근로자가 되기 전에 독일은 가도 도제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제생들, 도제 학생들한테는 따로 단체 협약을 만들어서 그 일반 일반 근로자가 사람이 아니라? 받는 단체 협약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보호 조치는 더 많고 학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별 단체 협약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시키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일반 노동자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아니고. 그러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이제 경총에서 경영계, 사용자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년 되풀이왔던 풍경의 하나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는 절대 이걸 받을 수가 그거를 받는 없나요? 거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꼭 뭐 노동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뭐 차별의 문제나 굉장히 폭발성 높은 의제거든요. 혹시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기업이 이제 지급을 하는데 최저임금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생활을 다 확실히 보장해야만 하느냐? 국가에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렇게 계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계속 올려가야 하느냐? 그러면 정부의 각종 복지 제도로 보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동의되고 공감이 가는 얘기긴 한데 이제 현실은 그거가 좀 달라서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상당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최고임금처럼 되어 있다. 네, 최저임금은 사실 이게 딱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줘라라는 건데. 최고임금은 아니죠. 아까 중위임금이 한 60%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게 그냥 자기 임금이 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는 없고 소위 사회적 임금이라 그래서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 이외의 부분들을 좀 경제적으로 좀 보충해주는 이런 제도가 좀 풍족하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많이 좀 작동이 되고 있다라면은 너무 최저임금에만 목매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크고 사회복지조차가 사실은 굉장히 좀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강제력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협의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지금 두 분 얘기만 들어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9명, 노동계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심의 자문기구 같은데 결정을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재 결정 구조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27명, 네. 9명씩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그 노동자나 사용자들의 각자의 어떤 내부에서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뭐랄까요 대리인들을 세워서 덜러리를 같이 함께 세워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조직 노동은 사실은 또다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리전을 펼치는 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논의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려고 하면 숫자를 줄여야 되고요. 숫자를 우선 줄이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6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가장 기업 단위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산업 단위나 업종 단위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흔히 노동조합을 전체 총연합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에서 3인 정도면 충분하다. 333에서 9인 정도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예. 사전 논의로서 노동은 노동, 기업은 기업, 정부 내에서의 사전 논의를 충실하게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작전회의 정도만 하고 네. 최저임금 심의회에 들어오는 식의 예. 그런 식의 행태가 보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최저임금에서의 구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의 최저임금법에는 물가 인상률과 노동 생산성과 노동소득 분배율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물가 인상률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작년. 그리고 노동 생산성 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부분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은 구성을 줄이고 명확화하고 좀 초밀하게 만들어서 네. 훨씬 논의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책임감 있게 네. 구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 케이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남우건 소장도 짧게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방식을 어떻게 바꿨으면 뭐 좋겠다? 방식과 관련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규모를 좀 줄여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자. 뭐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공익위원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고 공익위원 정부가 선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의 어쨌든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최종적인 결정되는 구조라서 저는 이 구조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논의 구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결정에 대한 수용성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공익위원 추천을 저는 국회나 뭐 대법원이나 이렇게 좀 분산시켜가지고 3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한국폴리텍 2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